미운정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저 또한 반도체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이 빠져나올 수 없는 반도체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았어요. 평소에 이렇게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던 저와 이 반도체라는 학문의 교집합은 제가 지금까지 느끼고 경험했던 모든 학문들 중에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반도체 설계자라는 진로를 꿈꾸게 되었고 현재도 아직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반도체 설계자를 꿈꾸게 되었고 이 말 방금 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반도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반도체는 그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띤 물질입니다. 이 도체는 전기가 항상 흐르는 물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리, 은거 같은 물질을 말하고,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 뭐 예를 들어서 나무, 고무와 같은 물질을 말해요. 그럼 이 반도체는 뭐냐면 이 특정 물질을 첨가해서 특정 조건에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한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류를 흐르게 하고 싶을 때는 흐르게 하고, 전류를 그만 흐르게 하고 싶을 때는 그만 흐르게 하는, 말 그대로 자유자재로 전기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해요. 여러분 네, 말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기를 마음대로 끄고 킬 수 있는 반도체만의 특징은 어디에 어떻게 이용이 될까요? 그 전자기기에서는 영일의 형태로 이루어진 이진법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류가 흐를 때를 전자기기에서는 1로 받아들이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를 0으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반도체만의 전기를 마음대로 끄고 킬 수 있는 특징은 그 0, 1로 처리되어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데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반도체가 4차 산업의 쌀이다 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죠. 이 말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반도체가 중요한 물질을 비유적으로 강조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반도체는 이 전자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이고, 한 전자기기에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수많은 반도체가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는 그러니까 전기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금 반도체는 이를 가능케 한 물질 중 하나예요. 그 반도체는 이처럼 저의 일상 모든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앞으로의 전자산업 또한 계속 발전할 것이기에 현재의 반도체는 주요 연구 대상 중 하나이며 더 작아지고 더 빨라질 것입니다. 청중 여러분,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 물질인지 다들 아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종 뉴스나 기사에서 들어봤을 다양한 반도체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각종 뉴스나 기사에서 한 번쯤 접해봤을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는, 먼저 반도체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뉘어요. 먼저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반도체로서 대표적으로 컴퓨터의 저장 장치를 담당하는 SSD와 DRAM이 있습니다. 반면 이 시스템 반도체는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연산 명령을 하는 반도체로 대표적으로 이제 컴퓨터의 시스템 제어나 프로그램 실행을 담당하는 CPU가 해당돼요. 네, 그러면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1위이고 앞으로 각종 연구에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 그걸 이끌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있죠.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올바르게 정정하자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만 강국이다가 보다 더 적절해요. 실제로 한국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시로 이 삼성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요. 통계적에 따르면 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사뭇 달라요.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고작 3-4%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한국 반도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대표적인 한국의 반도체 기업으로 삼성이 있죠. 이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 당시에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까,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미국 기업 인텔이 꽉 붙들고 있었고 보다 더 복잡한 기술을 요구했기 때문에 삼성은 그나마 가능성이 더 보이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메모리 반도체가 보다 쉬운 일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디램의 강자였던 다수의 일본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또한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이 미국과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어요. 아까 다수의 강자였던 그 일본 기업들이 있었죠. 그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결국에 이제 미국이 일본을 덤핑 혐의로 제소하게 되면서 일본이 그 미국과 울며 겨자 먹기로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게는 삼성에게는 정말 큰 기회였죠. 그때 이제 삼성은 이 그동안 싸웠던 모든 걸 터뜨리며 1993년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 제가 왜 아까 그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만 강국이라고 하셨는데 이해를 하셨나요, 다들? 맞죠? 네. 현재 세계에서 차지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의 반도체의 비율은 3대 7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서 사용되는 분야가 조금 적어요. 이걸 고려했을 때 한국이 보다 더 강한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해선 저는 이 시스템 반도체의 연구 또한 도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제가 그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서 반도체 설계자라는 꿈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대체 왜 작년에는 이 차량 반도체가 부족했던 걸까요? 이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그 차량 반도체와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이 차량용 반도체는 MCU라고도 불리며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서로 다른 차량 반도체가 존재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브레이크만 담당하는, 서스펜션만 담당하는 차량 반도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역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능이 안 좋아도 되고 느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한 가지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기는 25나노에서 40나노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 이 고성능 반도체는 차량이 아니라 고성능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반도체예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그 고성능 반도체니까 성능이 되게 좋아야 하고 발열 및 소비 전력까지 낮아야 하는 최신식 반도체입니다. 크기는 5나노에서 7나노 정도로 이 차량용 반도체보다는 더 작은 수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배경 지식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진짜 왜 부족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차량 반도체가 부족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 자동차 장착 반도체가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매번 놀라는 게 요즘 자동차의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죠. 뭐 블루투스 기능도 있고, 그리고 차선 이탈 알림 기능도 있고, 그리고 주차 시 장애물 알림 기능 띠띠띠띠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타이어 공기압 측정 기능까지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자동차에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기능들이 수행되려면 차량 반도체가 기존보다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차량 반도체가 하나의 자동차가 필요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당연스럽게도 이 차량 반도체가 부족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차량 반도체의 경제성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그 차량 반도체는 크기고 크고 성능이 안 좋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략 그 10에서 15 정도의 마진이 남는다고 해요. 근데 반면 이 고성능 반도체는 성능도 좋아야 되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약 20에서 25%의 마진이 남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이윤을 좇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성능 반도체 개발 쪽으로 눈을 점점 돌리게 되겠죠. 돈이 더 되니까. 네, 그럼 마지막은 바로 이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아팠던 경험이 있는데 이 코로나19 발생 시기와 차량 반도체 부족 시기는 거의 일치해요. 결국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힘들어지게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힘들어지게 되었고 자동차의 수요 또한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차량 반도체의 거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대만의 TSMC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이 TSMC 또한 차량 반도체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이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아이패드나 노트북 등의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자동차의 수요는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아이패드 등의 수요에 따라 증가하는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를 보면서 이 TSMC는 원래 차량 반도체를 만들던 기업이었는데 이 고성능 반도체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가 종식이 거의 됐죠. 그러다 보니까 보복 소비가 발생했어요. 이 보복 소비가 뭐냐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보복 소비가 발생하게 되면서 떨어졌던 차량 반도체의 수요는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자동차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나는 차량 반도체 수요에 이 TSMC는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눈이 고성능 반도체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대응하지 못하게 돼요.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차량 반도체가 부족했던 이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담당 오가나이저랑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대본을 기억이 안 나게 되면 부르라고 했거든요.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죄송합니다. 방송사고네요. 제 8대 공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반도체가 왜 중요하고 무엇이며 왜 부족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 다뤄볼 거는 바로 반도체 8대 공정이에요. 이 반도체 8대 공정은 뭐냐면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반도체 8대 공정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8대 공정은 이 8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웨이퍼 제조, 두 번째가 산화 공정, 세 번째가 포토 공정, 네 번째가 식각 공정, 다섯 번째가 증착 및 이온 주입 공정, 여섯 번째가 금속 배선 공정, 일곱 번째가 EDS 공정, 여덟 번째가 바로 패키징 공정입니다. 이렇게 8가지로 나뉘어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웨이퍼 제조입니다. 이 웨이퍼 제조에서의 웨이퍼는 이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한 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자를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 반도체 소자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바로 웨이퍼라고 합니다. 이 웨이퍼는 둥글고 얇은 막이며 규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반도체의 기본 요소가 규소, 즉 실리콘이다 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 웨이퍼가 규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산화 공정입니다. 이 산화 공정은 완성된 웨이퍼에 수증기와 산소를 뿌려서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화막은 웨이퍼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회로와 회로 사이에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 또한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는 바로 포토 공정입니다. 이게 회로를 그리기 위해선 회로도가 필요해요. 마치 레고를 조립할 때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하듯이 회로를 설계할 때도 회로도를 보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산화막 위에다가 빛에 반응하는 물질의 감광액을 이렇게 쫙 뿌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로도가 그려진 이 마스크라는 판을 웨이퍼 위에 올리고 빛을 비추어지게 되면 그 감광액 위에 회로도가 그대로 찍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식각 공정이에요. 제일 간단한데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생긴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주는 과정입니다. 액체, 기체, 플라즈마 등을 이용해서 없애준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증착 및 이온 주입 공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웨이퍼 위에는 이제 포토 공정과 식각 공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이렇게 판이 층층이 쌓인 판이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 이런 막과 막 사이에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방막이라는 이 얇은 막을 쌓아 올리는 과정을 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증착이라 하고 이온주의 공정은 뭐냐면 결국에 규소로만 이루어진 반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전류를 모두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온을 넣어줌으로써 전류를 좀 더 잘 흐르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금속 배선 공정이에요. 아까 제가 웨이퍼 위에 회로도를 그렸다고 했죠? 모두 기억나시죠? 그 회로도 위에다가 금속을 쌓아서 실질적으로 전류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이용되는 금속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알루미늄, 텅스텐, 티타늄 등이 있고 전기 전도도가 가장 좋은 이유는 가격의 이유 때문에 이 공정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EDS 공정이에요. 뭔가 되게 이름은 제일 복잡하고 거창해 보이는데 마치 수학 시험을 보고 나서 검토를 하듯 반도체 칩이 잘 작동하는지 검토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예시가 좀 적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 수학 시험을 검토한다는 게 와보고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시가 적절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때 설계된 반도체 칩의 개수 대비 정상 작동하는 칩의 개수를 보고 이 반도체 생산 기업의 기술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비율을 수율이라고 하고 EDS 공정을 통해서 이 수율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해요. 먼저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로 패키징 공정이에요.
예, 아까 말했던 그 7가지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이 기계 덩어리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반도체 칩의 모양으로 탈바꿈하는 공정이에요. 네, 그래서 외부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되고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포장을 합니다. 이를 이제 그 패키징 공정이라고 해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지금까지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도체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반도체 내용이 나왔을 때 지인들 사이에서 그거?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의 큰 꿈 중 하나가 이 새로운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거예요. 기존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작고 친환경적인 그런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가득한 반도체 설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저희 청춘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도전은 계속될 거예요. 사실 오늘 했던 이 발표도 저의 도전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도전에 부딪혀가면서 반도체에 관한 저희 생각을 넓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도전이 가능하고, 이렇게 무한한 도전이 가능하고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이 되는 유토피아와 같은 공간을 제공해주는 게 바로 이 청춘이죠. 네, 여러분들의 청춘은 어떠하신가요? 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